2020년 12월 11일 게임 어워드 행사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처음 보는 게임의 트레일러가 공개됩니다. 이건 뭐 하는 신작이야? 하고 무덤덤했던 게이머들은 트레일러에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향기에 이거 설마? 라는 물음을 던졌고, 곧 데드스페이스 1편의 개발진이었던 글렌 스코필드가 디렉터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데드스페이스의 정신적 후속작임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에 열을 받았는지 자극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년 정도 지난 2021년 7월 23일에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이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정신적 후속작 같은 게 아닌 진짜 배기 리부트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를 제작하는 것이 EA다 보니 게이머들과 올드 팬들의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보란듯이 히트를 치고 리메이크는 쫄딱 망해버리라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정신적 후속작 같은 거 내세우면서 개발된 게임이 멀쩡히 원본의 명성을 이어받는 꼴은 나는 못 봤다 하시면서 차라리 정통성 있는 원본의 리메이크가 기대된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원본의 정신적 후속작 대 정신적 후속작의 원본 리메이크라는 묘한 라이벌 구도가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1, 2, 3편 다 해보고 모바일판 외전까지 건드려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똥찬 호재에 박수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1편이 발매된 지 10년도 더 된 상당히 올드한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왜?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드스페이스 시리즈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간 먼 미래, 우리의 주인공 아이작 클라크는 CEC로 불리는 콘코던스 채굴사 소속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어느 날 회사 소속 채굴 함선인 이시무라호에 탑승했었던 여자친구 니콜 브레넌에게서 기묘한 영상을 하나 수신하게 되면서 데드스페이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시무라호가 보낸 조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CEC가 구조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구조대에 자원합니다. 캔드라 데니얼스, 자크 해먼드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팀 인원들과 함께 아이작은 이시무라호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외계 괴물들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물리치며 이시무라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것이 바로 데드스페이스 1편의 플롯입니다. 지금 플레이해도 무난하게 할만한 게임이고 자막이 매우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4K 해상도까지 무리 없이 지원하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온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좀 구식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PC 버전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패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3를 구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1편은 스토리 요약만 듣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팀 셔틀에 앉아있는 아이작의 모습과 함께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부터 첫 끝발 안 좋게 비상 착륙을 한 구조팀. 별 도리가 없으니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통신응답 따위 하나도 없는 이시무라호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알아보려고 한 순간 다짜고짜 괴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데드스페이스는 오프닝 열어놓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육군 훈련소 코너를 돌았을 때 조교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혼자가 된 아이작은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그의 영혼의 동반자 플라즈마 커터를 얻게 됩니다. 저항할 무기가 생긴 아이작은 이때부터 생존자들과 함께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옥 같은 함선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선내 열차 시스템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슈트도 업그레이드하고 개조도 하고 사커킥도 날려주고 테르밋을 구해 봉쇄된 문짝을 날리고 선장의 리그를 구해 캔드라를 시스템에 접속시킨 아이작은 고장이 나버려서 행성에 이끌려가는 이시무라호의 엔진을 수리하고 다시 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해 함교로 이동합니다. 달려드는 괴물들을 처치하며 아이작은 함교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해먼드는 운석 방어 시스템, 약자로 ADS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 함선이 운석지대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은 목숨이라며 수리를 부탁합니다. 아이작이 함교를 빠져나간 순간 해먼드가 제 앞에 탈출 포대에 넣어두었던 괴물이 되살아났고 그는 재빨리 포드를 사출시켜 위기를 모면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브루트를 처치하며 전진한 아이작은 마커를 교회에 갖다줘야 된다며 애원하는 선장을 구속하고 약물로 진정시키려다 죽여버리게 되는 영상 기록을 발견합니다. 슬슬 뭐가 심상치 않아지죠. 아이작은 그렇게 계속 전진하면서 적들 팔다리를 날리고 날뛰는 전선도 스테이시스로 진정시켜가며 ADS의 전력을 복구하고 날아드는 운석을 피해 함선 외부를 달려 ADS에 탑승합니다. 아직 수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운석들은 날아오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아이작은 직접 수동으로 메스 드라이버를 발사해 해먼드가 ADS를 수리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쉬워 보이지만 PC판이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콘솔로 처음 했을 때는 진짜 패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자, ADS를 겨우 자동으로 고쳐놨더니 이놈의 함선은 문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기라도 하는지 이번엔 수경재배 구역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캔드라의 통신이 들려옵니다. 결국 해결사 아이작은 그곳을 점거 중인 생물재해를 제거할 독소를 만들기 위해서 괴물 뚝배기를 시원하게 깨가면서 화학 실험실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웬 소름 끼치는 사람이 무전을 걸어오는데 놀랍게도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멀쩡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신의 뜻이 어쩌고 하면서 중얼중얼 개소리를 하던 이 아저씨. 아이작이 무슨 죄를 졌다고 팔다리를 잘라도 재생해서 덤벼드는 괴물을 풀어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짜증나게 질척거리는 괴물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주면서 필요한 독극물을 성공적으로 조합한 아이작은 수경재배구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떨어진 산소 농도와 오염된 공기로 인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해먼드가 있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 수많은 괴물들도 처치하면서 군데군데서 영 좋지 않은 공기를 퍼뜨리는 가스 괴물들까지 작살냅니다. 별의별 곳에 다 숨어있는 이 괴물들을 생고생해가며 날려버리고 음식물 필터에 독극물까지 주입했지만 이런 마법소사, 이 괴물이 독극물이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캔드라가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저 큰 괴물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이, 그런데 또 이걸 죽이란다고 죽여요. 예,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정말 부탁만 받으면 뭐든지 해주는 남자 아이작입니다. 수경재배실 보스를 처치한 후 캔드라는 갑작스레 해먼드의 리그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SOS 신호로도 보내보자고 합니다. 채광구역으로 이동한 아이작은 채굴 중이던 소행성에 SOS 신호기를 부착하고 밖으로 날려보낼 계획인데요. 묵묵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이작은 무정 멘탈 상남자인 것 같지만 이 채광구역으로 향하는 미션 목표 설명을 보면 꽤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씁쓸한 독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SOS 신호기를 날리러 채광구역에 들어간 아이작. 그런 아이작의 눈앞에 니콜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재회한 두 연인은 그 안타까움을 느낄 새도 없이 힘을 합쳐서 괴물의 습격을 물리치며 잠긴 문을 열게 됩니다. 다시 만날 거라는 미묘한 말을 남기는 니콜과 헤어진 후 아이작은 소행성의 신호기를 받고 발사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통신 릴레이가 파괴되어 다른 함선이 SOS 신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함선의 통신에 응답할 수가 없는 상황. 당연하지만 그 상황은 또 아이작이 해결합니다. 통신 릴레이를 고치자마자 기적처럼 군함인 USM 발라호가 구조 신호에 응답을 했다는 무전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무전은 하필 이전에 해먼드가 괴물을 가두고 날려버린 그 탈출 포드를 먼저 회수했다는 응답전까지 자동으로 발신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캔드라는 즉시 그 탈출 포드를 열지 말라는 통신을 보내려고 하지만 또 하필 통신 장비 위에 괴생물체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서 통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작은 두 번째로 ADS 포탑을 수동으로 조정해 통신을 방해하는 거대 괴물을 날려버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DS 바로 옆에 저장 스테이션이 있죠? 네, 패드로 하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했는데도 보세요. 내구도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겨우 클리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콘솔로 할 때는 진짜 완전 개거지가. 어쨌건 겨우 통신을 복구하고 포드 개방 멈춰! 하는 통신을 보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함선 안에는 괴물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통신으로 전달되고 맙니다. 게다가 이것만으론 부족했는지 함교가 마시간 발러호는 그대로 이시무라호에 처박히기까지 합니다. 유일할 것으로 보이던 탈출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지만 순간 리그 통신이 연결된 해먼드로부터 이시무라호에 남아있는 탈출용 셔틀을 찾았으며 발라호의 특이점 코어를 이용하면 발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호를 고의로 막았다는 찜찜한 그의 말을 곱씹으면서 아이작은 특이점 코어를 찾기 위해 발라호의 무기고에서 튀어나왔다는 방사능맛 탱탱볼도 치워가면서 발라호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온 해먼드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이 함선은 단순히 초계 임무를 하다가 우연히 구조 신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투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통신으로 알려주는데요. 그 순간 또다시 그의 리그 통신이 끊어지고 맙니다. 수상하게 수상한 발러호 안으로 들어간 아이작은 함선에서 튀어나오는 스테이시스 모듈 오작동으로 가속 상태가 된 괴물들까지 처치하면서 탈출을 위한 부품인 특이점 코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는 와중에 테런스 카일 박사라는 생존자가 갑작스레 통신을 보내옵니다. 셔틀을 타고 도망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뒤로하고 발러호의 특이점 코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고 해먼드와 다시 합류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해먼드는 여기서 브루트에게 습격당해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해먼드의 복수를 한 후 다시 이시무라호로 돌아온 아이작은 캔드라로부터 그 셔틀을 확인했지만 내비게이션 카드가 없어서 항행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사원의 구슬 조각 모으듯이 세 조각으로 나눠진 내비게이션 카드들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승무원 갑판구역에 회수를 위해 도착하자마자 전에 보았던 그 정신나간 아저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를 의자에 묶어놓고 끔찍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그렇게 죽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면 자기부터 죽지 그 참. 네, 어쨌든 여기서 본 사람들이 정신병자 집단이 아니라 유니톨로지라는 어떤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튀어나온 그 재생하는 괴물을 어떻게든 떼어내고 내비게이션 카드를 모두 모은 아이작은 이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테런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부터 아멜리아라는 여성을 찾는데 영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는 셔틀의 충격점 드라이브가 파괴되어 멀리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네크로모프라 명명된 이 괴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성의 핵에서부터 나온 하이브 마인드라는 개체가 이 네크로모프들을 조종하고 있으며 마커가 그것을 봉인하고 있었다는 테런스 박사. 그는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마커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아이작을 설득합니다. 그의 부탁에 따라 미친듯이 달려드는 네크로모프들을 처치하면서 겨우겨우 마커를 셔틀에 적재한 아이작은 이제 테런스 박사와 함께 이지스 7으로 향하기 위해 셔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캔드라의 배신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캔드라 데니얼스는 테런스 박사를 사살한 후 마커가 남긴 셔틀을 타고 도망쳐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녀는 마커를 회수하려던 또 하나의 세력, 지구정부가 파견한 요원이었던 것이죠. 아이작을 마지막으로 실컷 조롱한 캔드라는 그대로 통신을 끊어버리는데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은 이 순간 니콜이 기적적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니콜은 의미심장한 대사와 함께 시스템을 조작해 캔드라가 탑승한 셔틀을 강제로 복귀시킵니다. 캔드라는 탈출 포드로 탈출했지만 한시가 급한 아이작은 일단 니콜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 마커부터 되돌려 놓기로 합니다. 다리를 올리고 마커를 끌고 네크로모프도 처치하면서 꾸역꾸역 전진한 아이작은 드디어 마커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행성도 구하고 네크로모프도 쓸어버리고 여자친구와 재회하는 해피엔딩인가 싶더니 갑자기 니콜이 뜬금없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커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중력 사슬로 고정되어 있던 거대 운석, 이전의 통신 기록에 의하면 무려 4조 톤짜리 운석이 이지스 7으로 낙하하기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순간 탈출 포드로 도망쳤던 캔드라가 나타나면서
이 게임 최고의 반전이 플레이어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아이작이 여기 오게끔 만든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실제로 함선 내에서 몇 번씩이나 만났으며 마지막에는 힘을 합쳐 캔드라를 막기까지 했던 여자친구 니콜은 알고 보니 레드마커가 일으키는 특유의 정신작용 디멘시아 현상에 의한 환각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니콜은 이미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 약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캔드라가 새로 전달해준 영상 편지 완전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꿈쩍도 안 하던 강철 멘탈 아이작은 이 순간만큼은 괴로움에 시선을 돌리고 맙니다. 결국 캔드라는 자신의 목적인 마커를 확보하고 다시 도망치게 되는데요. 아이작은 서둘러 그녀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막 캔드라가 셔틀에 탑승하려는 순간 초거대 네크로모프인 하이브마인드가 깨어나게 되고 거대한 촉수에 휘말려 캔드라는 시원하게 오체 분시가 되어버립니다. 하이브마인드는 곧 아이작의 퇴로를 막고 그를 처치하려 하지만 우리의 아이작은 아주 간단하게 공구로 작사를 내버립니다. 네, 이게 붙잡혔을 때의 조준만 좀 어렵지 기본 패턴은 최종 보스 치고는 허무할 정도로 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이브마인드까지 물리친 아이작은 황급히 셔틀로 도망가서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셔틀에서 운석 충돌 장면을 바라보다 문득 니콜의 영상 편지를 재생하며 슬픔에 잠기는 아이작.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데드스페이스 1편의 내용입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을 위해서 14년 만에 다시 붙잡은 게임이지만 여전히 그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클리어 타임은 훨씬 빨랐지만요. 비서럴 게임즈는 이 명작 액션 호러 게임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고요. 2009년 밝힌 바로는 전 세계 140만 장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EA는 제법 팔렸지만 개발자들 몸값이 너무 비싸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인력을 재편성하여 속편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글렌 스코필드를 포함한 주요 개발진들이 이탈하긴 했지만 인원을 새롭게 충원해 개발한 2편은 기묘하게도 세 작품 중 가장 고평가받은 작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2편은 호러면 호러, 액션이면 액션, 캐릭터면 캐릭터까지 모든 요소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좁은 함선에서 벗어나 도시를 돌아다니기도 하며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등 1편 마냥 끔찍할 정도로 고요하고 고독한 분위기에서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1편의 호러 테이스트를 너무 해치지는 않으면서도 1편에서 약간 부족했던 액션성과 전투 다양성을 보강하고 스토리 역시도 무리 없이 1편의 내용을 확장하였으며 리플레이 가치를 높이는 뉴 게임 플러스 컨텐츠까지 빠짐없이 마련해줘서 풍성한 볼륨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2편은 평당과 게이머 양측의 대호평을 받은 훌륭한 후속작이 되었죠. 사실 이것이 데드스페이스다 라고 딱 내세울 수 있는 것은 1편보다 오히려 2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리즈 최고의 명작 2편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조교였습니다.